할머니, 지난 15년간 잘 받으시던 수급비가 오늘부로 중단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수화기를 쥔 손은 떨렸습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살았을 뿐인데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자격 없음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집도 그대로고 일도 한 적 없고 특별한 입금도 없었다고 믿었습니다. 단 하나 통장에 매달 입금되던 20만 원. 가족의 걱정, 자식의 마음, 그 따뜻한 돈이 문제의 시작이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한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노인의 삶이 단 한 줄의 입금 내역으로 송두리째 흔들리는 모습을. 그리고 지금 당신의 통장 역시 조용히 감시당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누군가가 내민 마음 한 조각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뒤바꾸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더 가까운 현실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고민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당신의 회복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혜의 꽃밭 민지 채널을 구독하시고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받아보세요. 저는 20년 가까이 노인복지 현장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온 상담사 김민서입니다. 요즘 들어 매일같이 비슷한 전화를 받습니다. 상담사님, 갑자기 수급비가 끊겼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데요. 집도 그대로고 소득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예전이라면 이런 사례를 들으면 단순한 행정착오거나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 너무 자주, 너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도, 소득도, 자산도 그대로인데 부적정 수급자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이 중단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습니다. 기존엔 명확한 이유 없이 수급이 끊기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이유조차 모른 채 아무 예고 없이 끊기는 일이 다반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 저는 최근 몇 달 동안 수십 건의 사례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무도 작고 사소해 보이는 통장 속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최 어르신의 이야기, 그 시작도 바로 그 작은 흔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평온하게 시작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우편함에 꽂힌 한 장의 문서가 모든 걸 뒤흔들었습니다. 수급 중단 통보서라는 제목이 적힌 그 서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어르신은 잠시 현실을 의심하셨습니다. 집이 바뀐 것도 아니고 소득이 생긴 것도 아니며 은행 거래도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통장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속에 20만 원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드님이 보내주신 생활비였죠. 부모를 걱정한 자식의 마음,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고작 그 정도 금액 가지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이유로 혜택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가족의 정, 자녀의 효심,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나가서 번 몇만 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제도 바깥으로 밀려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통장 속의 작은 흔적 하나가 곧 수급 자격 전체를 뒤흔드는 신호탄이 되어버린 현실. 여러분도 혹시 우린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 아니람이 어쩌면 당신의 권리를 흔드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수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시작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바로 통장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을 아주 작은 입금 내역이 이제는 수급 자격을 송두리째 흔드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처럼 수급자 정보가 철저히 관리되는 시대에는 본인도 모르게 통장 속 거래들이 정밀하게 분석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신고 다 했는데요. 뭐가 문제인가요? 그렇게 안심하던 분들도 제가 만난 실제 사례들을 보면 그 믿음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먼저 서울에 사시는 74세 최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15년 넘게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셨고
단 한 번의 문제 없이 조용히 검소하게 지내오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할머니, 최근 통장 거래 내역 좀 제출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유를 묻기도 전에 할머니는 성실히 통장을 준비해 제출하셨고, 며칠 후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수급 자격이 중단됩니다. 순간 할머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통장을 들여다보니 매달 일정하게 입금된 20만 원. 그 돈은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드님이 생활비라도 보태라며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선 자식된 도리어 살가운 정이었고 평생을 부모로서 묵묵히 살아온 대가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의 눈엔 그것은 정기적인 사적이전 소득으로 비쳤습니다. 사적이전 소득이란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 지원으로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단지 수급 중단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수급비 일부를 환수하겠다는 통보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 돈을 다 어디서 구하란 말이에요. 상담사님, 이건 너무해요. 할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수백만 원을 갑자기 마련해야 한다는 말 앞에서 평생 아껴 살아온 노년의 삶은 그대로 벽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할머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50대 중반 장애로 정규직 근무가 어려운 윤모 씨 역시 어쩌다 얻은 일용직 일을 통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하루 7만 원, 많아야 8만 원. 한 달에 서너 번도 일 못하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신고 안 해도 괜찮겠지. 하지만 통장에는 그 입금 내역이 모두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것이 반복적인 소득 흐름으로 간주되어 결국 수급 중단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난 일부러 숨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 생계를 위해 일한 것뿐인데 윤 씨는 말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건 이분들 대부분이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용돈 준 건데 그게 왜 문제가 되죠? 정말 몰랐어요. 이게 소득으로 처리될 줄은. 하지만 복지행정은 몰랐다는 말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고 행정은 그 기준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의 칼날보다 더 아픈 건 환수라는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달 60만 원씩 수급비를 받아오던 분이 2년간 일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무려 1,440만 원을 한꺼번에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로 다 쓴 돈인데 이걸 어디서 마련하란 말입니까? 이 말은 실제로 제가 상담하며 들은 수많은 한숨 중 하나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입금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어떤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할까요? 내 통장은 과연 안전한 걸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의 수급 자격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질적인 생존 지침입니다. 어떤 분들에겐 이 내용이 다소 번거롭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상담 현장에서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며 절감했습니다. 통장 한 줄의 입금 내역이 평생 지켜온 수급 자격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정기적인 입금은 그 자체로 위험 신호입니다. 자녀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는 것, 손주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넣어주는 것,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일정한 주기로 입금이 반복되면 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2번도 아니고 1년에 몇 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1년에 6번만 반복되어도 정기성이 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아닙니다. 단 한 번의 고액 입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정한 입금 패턴과 금액이 합쳐지면 수급 중단이라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고액 입금도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넘는 입금은 특별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중위소득 15%는 약 38만 원 선인데요. 명절이나 생일에 50만 원을 입금받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사랑이 자칫 부정수급의 증거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는 불규칙한 근로소득입니다. 하루 일하고 받은 6만 원, 아르바이트로 받은 30만 원,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한 대가로 받은 돈은 모두 기록에 남습니다. 단 한 달에 한두 번의 소득이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방심이 가장 위험합니다. 네 번째, 계좌로 입금된 모든 돈은 조사 대상입니다. 현금 거래는 흔적이 남지 않지만 계좌에 찍히는 순간부터는 다릅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을 돌려받은 것, 중고 냉장고를 팔고 받은 돈, 결혼식 축의금. 이유가 무엇이든 입금된 이상 설명할 책임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내역들은 어떻게 확인될까요? 단순히 서류로만 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은 AI 시스템이 모든 금융 내역을 교차 분석하고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정밀 조사가 들어갑니다. 보통 상하반기 이외의 정기조사 외에도 수시조사가 이루어지며 개별 통보 후 통장 사본 제출까지 요구됩니다. 이후에는 정말 한 줄 한 줄 내역마다 설명을 요구받게 됩니다. 2025년 3월 15일 기모 15만 원 입금, 출처는요? 5월 20일 8만 원 무통장 입금 누가 보냈습니까? 7월 10일 12만 원 이체 이건 어떤 용도였죠? 이런 질문에 설명이 부족하면 증빙 자료를 내야 합니다. 청첩장, 부고장, 급여 명세서, 계약서. 말이 아닌 문서로 설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어르신 중 한 분은 사용하던 냉장고를 30만 원에 중고로 팔았는데 영수증이 없어 결국 소득으로 간주되고 말았습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고 진짜 중고거래였는데요. 아무리 사실이어도 입증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젠 통장 하나 관리하는 것도 철저한 기록과 증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내 통장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모든 입금은 메모하고 증빙을 남겨두세요. 누가, 언제, 왜 보냈는지. 가능하다면 문자, 카톡 메시지도 캡처해 두세요. 2025년 1월 15일 둘째 아들 김철수 설날 용돈 10만 원. 메시지, 엄마, 설날 용돈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아들아. 단 한 줄의 대화가 나를 지켜줄 증거가 됩니다. 둘째, 현금 거래가 항상 안전한 건 아닙니다. 이웃의 신고, 문자, 스크린샷 하나가 문제될 수 있으니 거래 방식보다 중요한 건 남길 수 있는 기록입니다. 셋째, 정기적인 가족 지원은 반드시 신고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아무리 적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일용직이나 단기 근로도 신고는 기본입니다. 하루 일한 6만 원도 누적되면 문제됩니다. 이번 달엔 3번 일했어요. 이렇게만 말해도 수급비에서 조정이 가능하니 걱정 마세요. 다섯째, 중고거래는 고액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금 거래 그리고 판매글, 택배 송장, 대화 캡처 등 모든 자료를 모아두세요. 특히 반복 판매는 사업 목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수급 자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지식도 복잡한 서류도 아닙니다. 작지만 철저한 기록, 단순하지만 정직한 소통. 그 두 가지가 지금 이 시대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섯 번째 조심할 항목은 바로 경조사비입니다. 결혼식, 장례식 같은 인생의 큰 행사에서 받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대부분은 마음과 정성으로 주고받는 돈이지만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이 역시 비정기 고액 입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결혼식처럼 많은 하객이 모이는 경우 축의금이 수백만 원에 이르는 일이 드물지 않죠. 그래서 그런 큰 행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안내만 잘 받아도 나중에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절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소명입니다.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이 돈은 어떤 성격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식이 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과 명확한 증빙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달 딸이 20만 원씩 보내준 내역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어요. 딸이 결혼하고 떨어져 살아 걱정돼서 안부 겸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딸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재직증명서, 딸의 소득 증빙 자료까지 함께 제출하셨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해당 입금은 일회성 가족 지원으로 인정되었고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상황 설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분들 중에는 억울하게 부정수급으로 판단돼 수급이 중단된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니 절대 말로만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소명은 곧 자료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 또는 수급이 끊긴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첫째, 주민센터에서 통장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받았을 경우 제가 뭔가 잘못한 건가요? 라고 묻지 마세요. 그 한마디가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대응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혹시 함께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출하기 전 스스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설명이 필요한 입금건은 관련 메모, 문자, 영수증 등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둘째, 조사 중에 기억이 안 나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조사관 입장에서는 숨기려는 태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대응은 준비한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는 겁니다. 3월 15일에 입금된 15만 원은 어버이날 앞두고 아들이 보내준 용돈입니다. 여기 아들과 나눈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설명과 증빙이 신뢰를 얻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중단 사례부터 통장 관리, 소명 그리고 예방 수칙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급자분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모르고 지나친 작은 일 하나가 인생을 뒤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지금 복지 시스템은 과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정교해졌습니다. AI 기반 모니터링, 기관 간 정보 공유, 상시 정밀 조사까지. 이제는 나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문제 안 되겠지. 라는 막연한 믿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6가지 생활 수칙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하나, 입금 내역은 모두 기록하고 증빙을 남기세요. 작은 금액도 사소한 이유도 빠짐없이 적어두세요. 핸드폰 메모, 수첩, 문자, 카카오톡 어떤 방식이든 기록은 힘입니다. 둘, 가족의 지원은 신고하고 현금이라도 상황 설명을 남기세요. 셋, 중고거래 시에는 반드시 캡처, 송장, 대화 내용을 보관하세요. 넷, 일용직 근로는 그때그때 신고하세요. 작다고 넘기면 안 됩니다. 다섯, 경조사비도 금액이 크다면 사전 상담을 꼭 받으세요. 여섯, 정기적으로 주민센터나 복지사와 소통하세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어머니도 이런 내용 모르실 텐데 이웃 할머니께 꼭 알려드려야겠다 생각나신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수급 자격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 한마디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가족의 지원은 현금보다는 명확한 신고로 처리하세요.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안전하다고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기록된 것이더라도 미리 신고하고 필요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중고거래나 물건 판매 시에도 모든 거래를 증빙하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한 경우 판매 게시글, 택배 영수증, 구매자와의 문자 대화,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해 두세요.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판매했다면 사업 목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세요. 넷째,
일용직이나 단기근로 소득은 그때그때 바로 신고하세요. 하루 일해서 받은 돈도 이건 일회성이라 괜찮겠지 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신고하세요. 해당 금액만큼 수급비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자격이 박탈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조사비도 금액이 클 경우 미리 주민센터에 상담하세요. 특히 자녀 결혼식 축의금, 상가 부의금은 수백만 원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공유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주기적으로 주민센터 또는 복지사와 소통하세요. 변동사항이 없어도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은 없을까요? 라고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예방 효과가 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조사를 받고 계시거나 수급비가 이미 중단되신 분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을 때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라고 얼버무리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제가 기록해둔 내역이 있습니다. 이건 어버이날에 아들이 보내준 용돈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까지 함께 제출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은 선의의 실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판단합니다. 단 그 선의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건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대응이 어렵고 막막하시다면 혼자서 처리하려 하지 마세요. 주민센터 복지상담사, 사회복지사, 지역법률구조공단, 복지로 상담센터 129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입니다. 실제로 제가 도와드린 사례 중에서도 1차 소명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어르신이 2차 이의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회복한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모를 땐 꼭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약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돕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정확한 기준과 절차 위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협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점점 더 정밀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시고 필요한 정보를 제때 공유하시고 궁금한 점은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권리는 지켜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도 분명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 우리 엄마도 이런 거 모르고 계실 텐데 우리 동네 할머니께 꼭 알려드려야겠네 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수급 자격을 지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실질적인 정보, 정확하고 따뜻한 조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당당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이 콘텐츠는 더 많은 분들이 꼭 알아야 할 복지 정보와 실제 사례를 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 전달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